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의 오강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갯벌의 형성과 가치에 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여러분들이 갯벌이란 말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갯벌이란 용어들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갯벌, 그리고 갯벌, 갯펄 이런 용어들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적 용어로서는 간석지, 간사지, 혜택, 연안습지라는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갯벌의 의미는 어떤 정의로서 내려질 수 있을까요? 갯벌의 의미에서 갯이라는 의미는 갯가, 바닷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벌은 평평하게 생긴 땅, 즉 벌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이라는 것은 밀물 때는 바닷속에 잠기게 되고 썰물 때는 대기 중에 노출되는 지역으로서 조석의 차이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지역을 갯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갯벌은 육지로 볼 수도 있고 바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지역이 갯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갯벌은 해양과 육상의 중간지대로서 생태계의 완충작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갯벌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갯벌이라는 것은 그 갯벌에 쌓이는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갯벌의 종류입니다. 바로 모래갯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래갯벌이라는 것은 당연히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갯벌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순천만의 와원 지역입니다. 이 와원 지역에 가면은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갯벌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뻘들이 쌓여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래갯벌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빠른 지역 그리고 먼 바다 쪽에서 외로 노출된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모래가 쌓였을 때도 모래가 100% 쌓일 수도 있지만 모래가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모래가 100% 쌓였을 때도 모래갯벌이지만 90% 이상만 모래가 들어가 있으면 모래갯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래와 달리 여러분들 갯벌이라고 했을 때 이 갯벌의 퇴적물들 중에 가장 흔한 퇴적물은 바로 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을 오인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갯벌에서의 펄 때문에 갯벌에는 모래가 아닌 펄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또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갯벌입니다. 바로 진흙으로 쌓여진 뻘갯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뻘갯벌은 유속이 강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퇴적물들이 씻겨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모래갯벌이 쌓이는 지역과는 달리 유속이 느린 지역, 많이나 폐쇄된 지역에서 쌓이게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푹푹 빠져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러한 펄로 이루어져 있는 펄갯벌입니다. 당연히 펄의 함량이 모래와 달리 90% 이상 들어가야 펄갯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서 봤던 모래하고 펄하고의 차이는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졌을 때 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래는 당연히 만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 겁니다. 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밀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감정을 할 때도 있지만 손으로 만져서 감정할 때 까칠한 느낌이 들면 모래갯벌,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은 뻘갯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봤던 모래와 펄, 이게 90% 이상이 됐을 때는 모래갯벌, 펄갯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둘 다 90%가 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두 개의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갯벌 또는 혼성갯벌, 또 모래와 펄이 섞여 있다고 해서 모래펄, 갯벌 이런 용어들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래와 펄이 각각 90% 미만일 때 이때를 혼성갯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성갯벌의 경우는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대로 모래는 까칠까칠한 느낌, 펄은 부드러운 느낌이었으면 혼성갯벌은 두 개의 느낌이 함께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갯벌의 형성 과정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갯벌은 아무 곳에나 형성되지 않습니다. 갯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크게 5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쇄성이라든가 퇴적물의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든가 조석의 차이가 큰 지역, 그리고 파랑의 작용이 적은 지역,
그리고 퇴적물이 쌓이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폐쇄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의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신안 지역입니다. 신안 지역도 외해로 열려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섬과 섬들 사이는 바로 폐쇄적으로 내만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갯벌들이 형성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사진은 바로 그 카카오 맵의 사진으로서 이것은 지형도에 해당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다 보면 위성 사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위성 사진을 놓고 봤을 때입니다. 앞서 봤던 사진의 지형도는 해안선 기준으로서 육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위성 사진을 놓고 보니까 해안선 기준 외에도 음영으로 회색빛을 띠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전부 다 갯벌에 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즉 내만 안쪽에 폐쇄되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갯벌 발달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내만 외에 또 폐쇄되어 있는 지역들 여러분들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바로 강에 후미진 지역, 강하구라든가 또는 육지와 근접해 있는 지역들, 해안가 지역이 갯벌 발달에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두 번째, 퇴적물의 공급이 원활한 지역이 갯벌 발달에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의 근원지는 어디냐? 육상으로부터 들어오는 퇴적물, 즉 강과 하천을 통해서 유입되는 퇴적물들이 갯벌을 형성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퇴적물 공급이 원활한 지역은 바로 강이나 하천이 바다와 접한 지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은 크게 5개의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강을 위에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강, 그리고 두 번째는 금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의 경우는 영산강이 있고 전라도와 또 경상도 사이에 지나가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섬진강입니다. 그리고 경상도를 지나가는 강, 낙동강이 있습니다. 큰 강 3개는 서해로 유입이 됩니다. 2개는 남해로 유입이 됩니다. 근데 동해안 쪽은 큰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은 강들에서 퇴적물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갯벌 발달에 유리한 조건이고 동해안은 큰 강을 통해서 퇴적물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갯벌 발달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앞서 그린 것 같이 지형도의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안선 기준으로서는 지금 육지에 해당하는데 위성 사진으로 놓고 봤을 때입니다. 놓고 보면은 아래쪽에 가가지고 삼각주에 의해서 섬들까지도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섬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갯벌이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갯벌의 퇴적물들이 더 많이 쌓이다 보니까 밀물대에도 육지에 노출되는, 육상에 노출되는 그러한 섬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그 갯벌과 관련된 퇴적물들의 원활한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석입니다. 조석. 이 조석은 갯벌 형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 갯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밀물대는 물속에 잠긴다고 했습니다. 썰물대는 대기 중에 노출이 되는 게 갯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석이라는 것은 바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차이가 바로 조차, 조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물이 빠졌을 때 평탄하고 넓은 지형을 형성하려면 바로 해수면의 차이가 큰 지역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성 사진의 모습은 우리나라 갯벌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갯벌입니다. 바로 순천만의 갯벌입니다. 위성 사진에서 봤을 때 물이 지금 드러나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만약에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위성 사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앞서 봤던 아래쪽에 여러분들 물로 나타나는 지역들이 시간이 지나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갯벌의 전체적인 면적을 한번 놓고 봐볼까요? 놓고 보면은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갯벌로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봤던 물이 들어왔을 때의 지역과 물이 빠져나갔을 때의 모습에서 갯벌은 상당히 크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파랑을 들 수 있습니다. 파랑. 다른 말로는 파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파도. 파도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침식이란 말 용어 들어봤을 겁니다. 침식. 파도라는 것은 바로 해안을 침식시키게 됩니다. 갯벌이라는 것은 퇴적물들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침식을 시키면은 갯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갯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갯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파랑작용이 적은 지역이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해수욕장 중에서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지역입니다. 해운대 지역. 해운대 지역의 1947년도의 영상입니다. 자, 현재의 영상, 2009년도의 해운대의 영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도심의 변화도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의 변화가 아닌 해안가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퇴적물 자체, 모래 사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래갯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모래들이 유실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47년도의 모습에 비해서 2009년도에 이렇게 유실되는 것은 바로 파랑, 즉 파도에 의해서 침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동해안과 서해안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동해안의 경우는 파도가 우세한 파랑 지형에 해당하고 서해안의 경우는 퇴적작용이 우세한 조석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조석이 우세한 환경은 서해안 환경이고 파랑이 우세한 환경은 동해안입니다. 그럼 조석이 우세한 환경은 갯벌 발달에 유리하겠죠. 파랑이 우세한 환경은 갯벌 발달에 불리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과 동해안을 놓고 봤을 때 서해안의 경우는 조차가 크고 조석작용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갯벌이 잘 발달되는 것이고 동해안의 경우는 해안 침식에 의한 파랑작용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갯벌 발달이 잘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갯벌이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퇴적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물질들이 아닙니다.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해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서해안의 퇴적물의 경우는 약 8000년의 시간을 거쳐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갯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지금 사진은 그 퇴적물의 시추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퇴적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걸쳐서 쌓였는가 이렇게 시추코어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짧은 시간에 쌓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8000년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 쌓여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갯벌을 형성하게끔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갯벌의 기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 손준호 박사님께서 갯벌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갯벌의 기능, 앞서 봤던 것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수산물의 생산 기능. 우리는 무엇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만큼 난다, 육지에서 이만큼 난다 하면 어느 것이 더 많냐, 적냐 이렇게 표현을 또 쉽게 합니다. 수산물의 생산 기능이 어느 정도이냐를 놓고 봤을 때 육지의 숲의 기능 그리고 농경지의 기능보다 10배, 100배 많은 생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갯벌이라고 합니다. 앞서 여러분들 손준호 박사님께서 보여줬던 맛조개 그리고 낙지, 칠개, 짱퉁어 전부 다 갯벌에서 나는 갯벌 수산물들입니다. 그러면 이 수산물의 종류들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갯벌에서 나는 수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비교할 때 육상에서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생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갯벌의 수산물 생산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식처 제공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에 사는 생물들은 이 연안 생물들도 많이 있지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새들의 서식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들 같은 경우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철새도 있고 텃새도 있습니다. 텃새는 항상 그 지역에 머물러 살겠죠. 근데 텃새의 경우 말고 철새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 사진을 보면은 제가 지금 가려서 그러는데 세 마리의 새가 보입니다. 제 몸을 비키면 한 마리가 더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리의 새가 있는데 어떤 새인 것 같습니까? 바로 흑두루미입니다. 흑두루미. 제가 2017년도에 순천만을 조사하면서 네 마리의 흑두루미 가족이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흑두루미는 텃새일까요? 철새일까요? 철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철새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철새는 이동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동을 할까요?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철새들이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거,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겨울을 올동하고 다시 다른 데로 이동했을 때 새들이 이동하는 지역을 보면은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갯벌에 가서 갯벌의 생물을 직접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새들이 많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먹을 것이 많으면 당연히 새들도 많이 와서 서식을 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새들도 그 지역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만 지역 같은 경우에 1년이면은 1000마리 이상의 흑두루미들이 와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철새들이 월동을 하는 것을 보고 순천만의 갯벌이 서식처에 제공하는 그 기능으로서 뛰어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수질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수질 정화 기능, 그리고 또 그 갯벌 미생물들에 의해서 오염물질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갯벌입니다. 오염물질 정화도 대부분의 경우는 유기물질 정화에 활용이 됩니다. 갯벌 미생물들이 그걸 먹이로서 활용을 하고 또 배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쪽에 보면 이제 참개치렁이 또 있고 농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퇴적물들을 먹고 배설하는 과정 속에 퇴적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을 본인의 영양분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것들을 다 분해해서 비옥한 갯벌의 토양으로 다시 되돌려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돌말, 미세 플랑크톤의 경우도 많은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들을 정화시켜내고 해수를 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갯벌 미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재해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재해를 방지합니다. 여러분들 위쪽에 그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위성 사진이 방파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가고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가고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서남해안에 가장 멀리 존재하고 있는 섬입니다. 근데 여기에 태풍이 불면은 아주 작은 바위부터 큰 바위도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태풍이 불면은 방파제가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태풍 모이파에 의해서 방파제에 있던 테트라포드가 육상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조그만한 사진으로 보이지만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몸무게 이야기를 할 때는 킬로그램의 무게 단위를 씁니다. 근데 1000kg이 됐을 때는 톤이라는 무게의 단위를 쓸 겁니다. 앞에 보이는 테트라포드의 무게가 무려 64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었을 때 바로 이러한 테트라포드도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자연재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물에서, 바다의 해수에서의 수증기를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근데 갯벌이 있는 지역은 바로 해수의 유입을 차단시켜주고 태풍이 성장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갯벌이 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태풍이라든가 홍수 등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이제 심미적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손준호 박사님께서 여가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요새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게 힐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힐링.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고 감성적으로, 심미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갯벌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갯벌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소음이 많고 시끄럽고 이러한 지역에 가서 여가 활동을 보내고 싶습니까? 바로 이 심미적 기능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필요한데 갯벌이 최근 이러한 심미적 기능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갯벌을 활용해서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체험이라든가 또 축제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무안갯벌의 경우는 갯벌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 축제도 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어민들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리고 또 어민과 지역민들, 그리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연결해서 서로가 융화할 수 있는 문화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봤던 것을 종합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의 기능을 놓고 봤을 때 위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갯벌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갯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육지와 비교했을 때 10배에서 100배의
수산물의 생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의 서식처로서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재해 방지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바다의 수질 정화 그리고 또 여가 제공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갯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갯벌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그림 한 장에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갯바위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뻘 갯벌에 사는 생물들, 모래 갯벌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갯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관해서 이 장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참조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갯벌의 가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의 가치, 여러분들 갯벌의 면적을 먼저 놓고 봐보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이 35% 정도,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이 42% 정도, 그리고 충청남도가 14%, 또 전라북도가 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갯벌 면적은 약 2,487 제곱킬로미터의 면적, 국토의 전체 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전라남도 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갯벌의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이걸 돈으로 한번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대로 갯벌의 가치는 보존 가치가 있고 수산물의 생산 기능의 가치, 수질 정화 기능의 가치, 서식처 제공의 기능 가치, 그리고 재해 예방 기능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느냐? 1제곱킬로미터당 63억의 가치가 있다고 2013년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당 63억의 정도의 가치라고 환산을 했을 때 전체 국토의 면적이 약 2,487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갯벌의 면적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총 16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총 16조 원의 가치라는 것은 연간 경제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10% 올랐다고 하면 내년에 1억 1천이 될 겁니다. 그런데 1억이 있고 1억 1천이 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후년 또 1억 2천이 됐다고 했을 때 1억 2천의 가치로서 1,000만 원이 증액됐을 뿐입니다. 근데 갯벌의 가치는 1년의 가치가 16조, 이 다음에도 16조, 그러면 10년의 총 가치를 이야기를 하라고 할 때는 160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갯벌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왼쪽에 여러분들 봤을 때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전라남도 42%, 전라북도 4.8%, 그리고 충청남도 14%, 경기 인천 35%, 왠지 적게 보이는 지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같습니까?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차가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갯벌 발달이 그렇게 많이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전라북도의 경우는 조차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도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갯벌의 면적이 작을까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갯벌의 매립입니다. 매립. 여러분들 갯벌이라는 자체가 지난 26년간 어느 정도 매립이 됐느냐? 약 716제곱킬로미터. 우리가 이제 흔히 비교를 할 때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47배 정도가 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장에서 봤을 때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4.8%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매립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새만금 지역입니다. 새만금 지역. 새만금 지역에 매립된 갯벌의 면적이 약 208제곱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갯벌은 100제곱킬로미터가 안 됩니다. 전체 면적을 놓고 봤을 때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던 갯벌의 3분의 2가 매립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갯벌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전라북도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갯벌 매립을 했을 때 갯벌을 매립해서 쓰는 용도가 무엇일까요? 새만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1980년대 새만금을 매립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확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 사업을 하겠다고 국가가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현재 와가지고 새만금을 매립하고 나서 농경지로 활용을 하자 보니 휴농지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단지 건설 쪽으로 계획을 또 수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30년 전에 매립을 계획했고 10년 전에 매립이 완공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갯벌의 가치들을 연구할 때 매립의 가치가 더 크냐 아니면 그 상태 자체의 가치가 더 크냐, 이게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립 쪽이 더 나을까 아니면 다시 복원시키는 게 나을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가도 과거와 달리 갯벌의 미래는 이대로 매립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의 매립은 안 됩니다. 그러면 갯벌을 매립하지 않으려면은 또 과거에 매립을 했던 갯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환경 생태 관광지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갯벌을 복원시킬 때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갯벌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복원을 시킬 환경인가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서의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가, 이것을 면밀히 확인하고 복원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2015년대부터 갯벌 매립 지역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208제곱킬로미터의 막대한 면적인데 이 면적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릴 필요도 앞으로 미래의 세대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갯벌, 여러분들 인간과 동떨어질 수 있는 환경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게 물려줄 이러한 환경들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됩니다. 인간이 자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갯벌의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필요하고 국가의 또 정책적인 추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과거와 달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갯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갯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갯벌이 과거에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현대적인 과학적 검증을 거쳐가지고 육지의 숲이라든가 또 그 다른 지역의 생물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갯벌에 관한 미래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 그 후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은 그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